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겨울 이적 시장의 두 번째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스포르팅으로부터 영입한 스페인 국적의 페드로 포로입니다. 토트넘 팬이시라면 비록 포로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최소한 2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토트넘의 새로운 우측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에 대해서 그와 동일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과 맷 도어티와 비교해 이 선수의 장단점과 전술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콘테 감독이 포로를 선택한 이유부터 생각해봤습니다. 콘테에게 포로는 영입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유리한 사항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콘테가 직접 그의 경기력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콘테가 서 있는 쪽의 터치라인을 지나갔을 때 더욱 면밀하게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또한 스포르팅과 경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력 분석을 할 때에도 포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콘테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포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 이해도의 유리함입니다. 콘테는 계속해서 3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의 아모린 감독도 이번 시즌 전 경기를 3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3백의 수비 시스템에서 윙백에 매우 익숙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력입니다. 콘테 감독에게 윙백이란 단순한 수비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과 최후방에 각각 3명의 선수들을 할애하는 콘테이기에 중앙에 미들이 2명밖에 오지 못합니다. 그 빈약한 공격의 활로를 양쪽 윙백들이 커버해줘야 하는데요. 그러기에 로얄과 도어티는 공격력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로 콘테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페드로 포로를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선수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다소 떨어지고 신장이 173이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서 취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선수의 공격력에서의 장점과 수비에서의 단점을 세부 스탯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각 리그 경기를 소화하며 포로는 2골, 로얄은 1골, 도어티도 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유의미한 값은 바로 경기당 슈팅 횟수입니다. 로얄과 도어티는 경기당 슈팅 수가 0.8회인데 포로는 그 3배가 넘는 2.6회나 됩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 기록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포로는 5경기에 나와 가장 낮은 경기당 슈팅 수인 0.8, 로얄은 6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1.0, 그리고 2경기에 출전한 도어티는 경기당 2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왜 기록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리그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리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준은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가 더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가 포르투갈 리그의 선수들을 상대로 보였던 활약을 챔스에서 뛰는 선수들을 상대로 보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앞선 접근은 포로 개인의 능력의 가치 판단을 상대하는 선수의 레벨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였고 포로의 능력을 팀과 함께 섞어서 접근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포르팅이라는 팀 전체의 위상 속에서 포로의 역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르팅은 지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고 이번 시즌 챔스에 진입을 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부진을 딛고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리그에서 강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팀으로서 상대팀을 대할 때 좀 더 공격적인 분위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에 그 강팀에 속한 포로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수의 증가로 평균 슈팅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의 위상은 리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토트넘과 함께한 D조에서 스포르팅은 결국 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처럼 주도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다소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포로의 슈팅 수가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개인의 부담과 팀 전체의 부담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포로의 리그에서의 히트맵과 챔스에서의 히트맵에는 분명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실히 챔스에서의 움직임이 더 수비적입니다. 하지만 포로는 분명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로얄과 도어티는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골대를 향해 슈팅을 하는 키커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지만 포로는 소속팀에서 무려 5번이나 직접 프리킥을 슈팅으로 시도했습니다. 비록 득점에 성공한 프리킥은 없었지만 키커로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의 킥 능력과 자신감이 상당히 준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득점보다 손흥민과 케인 같은 공격수들을 돕는 지원 사격이고, 이 부분에서는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부분에 있어서 포로는 리그에서 6개로 단연 압도적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유일하게 어시를 기록해 경쟁자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볼에 대한 경기당 터치수도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60대 중반의 수치를 보이며 로얄과 도어티의 출전 시간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빅찬스 창출이었습니다. 로얄과 도어티는 리그와 챔스를 통틀어 단 한 번도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는 리그에서 8번, 챔스에서는 2번이나 빅찬스를 창출해냈습니다. 특히 같은 D조였기에 서로 똑같은 팀들과 상대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 스포르팅의 위상이 분명 차이가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로얄과 도어티의 창출 횟수 제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데, 포로는 오히려 2번이나 해냈다는 것이 이 선수의 공격 가담 재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키패스에서도 포로는 앞섭니다. 포로는 리그에서 경기당 2.4회의 키패스를 생성해 로얄의 7배, 도어티의 거의 5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챔스에서도 포로가 더 돋보였습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재한 토트넘에서 측면 수비수가 빅찬스 창출과 키패스를 생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패스 정확도에서는 포로가 가장 낮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 패스가 부정확한 선수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진영에서의 성공률은 로얄과 도어티와 비교했을 때 그 양과 정확도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갉아먹은 것은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였죠. 이것은 키패스 같은 공격적인 성향과 맞물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주변 동료들과 안정적인 패스만을 하기보다는 무언가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패스를 시도한다면 당연히 성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지역과 상대 지역에서의 현격한 패스 성공률 차이겠죠. 만약 패싱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면 자신의 진영에서도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의 성공률 차이가 로얄과 도어티는 10% 내외지만 포로는 그 3배인 30%대에 육박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불안한 요소라고 평가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그의 성향만큼 넓은 시야와 빠른 판단에서는 포로가 좋았습니다. 롱볼 패스 평균 횟수는 로얄의 2배, 도어티와는 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칩패스 시도 횟수도 셋 중 가장 많았는데요. 이것은 패스기를 꼭 발밑에서만 찾지 않는 여유와 시야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싱 기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크로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리에, 로얄 등의 선수들이 일명 똥크로스라고 불리우는 매우 나쁜 퀄리티의 크로스를 올리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크로스는 그 횟수와 질적인 부분에서 분명 돋보였습니다. 우선 어시의 대부분이 크로스였다는 것이 그 증거고요. 수치를 봐도 리그에서 로얄의 크로스 횟수에서는 6배, 정확도에서는 2배가 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크로스 횟수는 2배가 넘죠. 특히 크로스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 도어티와는 매우 상반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로의 크로스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입니다. 당연히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중요한 요소겠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을 봤을 때에도 분명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력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손흥민의 팬을 떠나서 응당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제가 포로의 크로스와 그로 인해 발생했던 어시스트에서 직접 확인하고 가졌던 생각은 매우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의 크로스는 대부분 침투하는 공격수의 머리가 아닌 허리 아래 또는 땅볼 크로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시스트의 상당수가 헤더가 아닌 발에 의한 득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의 경기 중 포로가 어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페리시치를 앞에 두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공격수들이 헤더 경합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의 크로스는 이 비어있는 앞쪽 공간으로 낮게 떨어지며 침투하던 공격수가 잘라 들어와 발로 넣을 수 있는 패스를 선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챔스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만든 어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 토트넘 선수들은 보이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로는 전방의 넓은 빈 공간을 향해 얼리 크로스를 날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쇄도하던 공격수가 따라가며 발로 슈팅을 가져가 득점하죠. 손흥민처럼 빠른 역습을 선호하는 선수에게 최적화된 득점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훌륭했습니다. 측면에서 침투한 포로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중앙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아닌 반대쪽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낮고 빠른 땅볼 크로스를 찔러줍니다. 저 위치라면 아무래도 손흥민의 침투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죠. 확실히 시야가 넓은 선수인 게 보통의 경우 가장 전방에 있는 이 선수에게 패스할 가능성이 높은데 포로는 이 장면에서 뒤에 따라오며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 골은 비록 거리가 멀었지만 워낙 프리한 상태의 찬스라 헤더골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중앙에서 침투하는 스트라이커에게 직접 높은 크로스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패스는 케인에게 효과적이겠군요. 지금 이 장면은 혼전 상황에서 자신에게 흘러온 볼을 당황하지 않고 골대 정면 동료에게 낮은 땅볼 크로스로 어시하는 장면입니다. 확실히 포로는 낮은 크로스를 매우 잘 주는 선수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지금처럼 수비가 없는 이 선수에게 약간 컷백성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줍니다. 그렇게 이 선수가 발로 득점에 성공했죠. 이처럼 포로의 어시에서는 대부분 발을 이용한 득점이 많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포로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크로스, 특히 그 크로스가 일명 뚝배기 전술이라는 헤더 경합을 촉발하는 크로스가 아닌 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허리 아래 또는 아예 땅볼로 깔려서 오는 크로스가 많았고 그 착륙 지점이 비단 가까운 우측이나 중앙만이 아니라 넓게는 좌측 공격수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해리 케인과 더불어 손흥민에게도 좋은 공격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의 수비 능력을 점검하겠습니다. 포로는 빠르기 때문에 가로채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여타 선수들과 비슷한 기록을, 오히려 챔스에서는 더 좋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태클에서도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수비적으로 임했던 챔스에서는 더 많은 횟수를 보였습니다. 점유율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딱 한 번 페널티킥을 내어준 기록이 있습니다. 땅볼에 대한 경합에서는 리그에서도 그리고 챔스에서도 로얄이나 도어티보다 경합 횟수에서는 앞섰으나 승률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볼에 대한 경합에서의 경쟁력에서는 로얄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중볼에 대한 수치는 챔스에서는 더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포로의 드리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는 확실히 로얄이나 도어티보다 드리블을 선호합니다. 리그에서의 드리블 횟수는 로얄의 거의 2배, 도어티의 약 3배에 가깝고 챔스에서는 무려 로얄의 7배, 도어티하고는 경쟁을 할 수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반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워낙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하고 드리블 돌파도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공의 소유권을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잃는 편입니다. 공을 빼앗긴 횟수가 리그에서는 로얄의 약 2배, 도어티의 약 2.5배가 높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로얄의 2배, 도어티의 약 4.5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사실 20번이 넘게 공을 빼앗기는 값은 거의 공격수에게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포로가 로얄보다 리그에서 볼터치 횟수가 1.24배 많은데 점유율 손실은 1.82배 더 높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봐도 분명 많습니다. 챔스에서도 포로는 로얄보다 1.43배 볼터치를 많이 했지만 공은 2.02배나 더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크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활약하는 만큼 클루셉스키와의 궁합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우측에서 공격을 전개할 시 이곳 하프 스페이스나 아예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대신 박스 바깥쪽의 측면 골라인까지는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포로는 보시는 것처럼 클루셉의 결정 영역인 하프 스페이스나 박스 측면 안쪽까지는 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데키가 선호하지 않는 박스 바깥쪽 골라인까지 올라와 줍니다. 이 정도 히트맵이라면 두 선수 간의 거리가 적당히 유지되어 탈압박에서도 서로 간 도움을 줄 수 있고 결정적인 지역에서의 위치도 크게 겹치지 않아서 동선 정리도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분명 수비에서는 로얄보다 안정성이 낮을 수 있는 포로, 하지만 공격 지원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토트넘의 핵심은 손흥민과 케인이 공격에서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기에 포로의 영입은 비록 수비에서 다소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확을 얻어낼 수 있는 영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입을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포로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 클루셉스키가 들어와서 맹활약으로 후반기 반등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멋진 활약을 해주길 기대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